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함께하죠. 이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. 오늘 2년 차의 마지막 날입니다. 내일부터는 이제 3년 차가 시작이 됩니다. 2년의 성과를 좀 되돌아보면 성과가 났던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그 부분도 있는데요.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적표 지금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. 자, 이 기자, 일단 뭐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2년간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이번 출범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충 보면은 50% 안팎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리얼미터 발표를 보면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7.3%, 부정평가가 48.6%로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갤럽의 5월 첫째 주 여론조사 보면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평가가 45%를 집계됐는데 이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지지율 가운데 2위입니다. 1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49%였고요.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취임 1년 차는 80%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.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, 4.17 남북정상회담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. 그렇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경제와 일자리, 민생 문제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로 변환됐습니다. 9월 중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잠시 60%로 오르긴 했지만 좀 하락세로 가서 이제 12월 달 이후부터는 40%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2년을 좀 돌아보면 이제 통일 외교나 뭐 적폐 청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왔고 다만 이제 경제 또 정치 개혁 이런 데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그 상황인데 2위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뭐 40%대, 뭐 50% 안팎 높은 수준이거든요. 예, 이제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7, 80% 상당히 높은 그 지지율을 보다가 이게 내려왔다는 거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번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외교 정책 쪽에서도 좀 궁금해요.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? 예,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회담을 개최하고 스스로 중재를 하셨죠. 그래서 이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공적이 인정받고 있습니다.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언급이 되시니까요. 네.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서 핵 미사일 실험 중단, 비핵화 약속 등을 공개적으로 이끌어냈고 4.27 판문점 선언과 9.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로드맵 같은 거를 발표했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게 북미 비핵화 협상, 지난 2월 달에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에도 이상 신호가 좀 발생한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네. 아쉬움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상징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물꼬를 트고 앞으로에도 기대가 또 많이 된다는 그 부분 또 지금 현재도 지금 비건 대표 와 있는 그 상황이고 이제 대북 식량 지원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더 멀고 지금 약간 좀 험난한 그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또 국민들의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 쪽에서는 좀 어때요? 네, 외교 쪽 같은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 해결을 고리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FTA 재협상,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같은 그런 것도 무사히 조율이 끝났습니다. 또 중국과는 박근혜 정부가 초래했던 사드 갈등이 좀 있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풀어서 회복 기세에 들어간 것 같고 러시아는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일본이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과거사 문제와 일본 국내 정치적 문제 등이 겹쳐가지고 이제 양국 정상의 톱다운식 외교 해결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 기자 생각엔 어때요? 지금 일본이랑은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? 지금 아베 정권의 보면은 반한 정석 그런 걸 좀 악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적인 성격이 강해서 과거사에 대해서는 타협을 잘 안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.
과거사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악화 일로 상태인데 이게 해결 실마리는 좀 찾기가 쉽지는 않겠다. 네. 네, 나머지 이제 주변 미중 러 이쪽이랑 네. 또 잘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제 쪽입니다. 소득 이 주도 성장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? 뭐 지금 한국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차입니다. 앞으로 5년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건데,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도 사실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실패나 성공을 논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. 우선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출범 이후에 지금 경제 국민소득이 1만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 규모도 6천억 달러를 기록해서 일종의 가시적 성과는 거뒀습니다. 그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곳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좀 들어선 거 아니냐 그런 네. 평가도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. 예. 지금 뭐 3만 달러라고 하지만 3만 달러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예. 그 생각이 들고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2년차 되면서 혁신 성장으로 바뀌었거든요. 이거 이름만 바꾼 건 아니에요. 그 이름이 소득주도 성장 그 제2노믹스가 세 가지로 대합니다. 공정경제, 소득주도 성장, 혁신성장.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세 가지 축이 같이 맞물려가서 가기 때문에 네.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돌파구를 혁신 성장에서 찾겠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 소통을 상당히 좀 중시하는 그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야당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. 지금 국회가 지금 뭐 폐업 상태인 그 상황이고요. 경제가 살려면 추경안이 또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의 그 소통 이런 부분 뭐 가능하다고 보세요? 지금 그 소통과 협치가 좀 뭐에 맞물려 있냐면 적폐청산과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 현재 그 나라다운 나라 모토로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적폐청산 분야에서는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. 그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을 갔었죠. 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다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적폐청산 대상이란 게 결국 과거의 집권 세력, 지금의 야당, 보수 야당인 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좀 추구를 하면은 결국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은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정치 보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협치를 하려면은 적폐청산을 좀 뭔가 수위 조절을 하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뭐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뭐 수출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수가 살아야 할 텐데 네. 그런 방안 지금 뭐 청와대 쪽에서는 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계상으로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최저임금이 좀 인상되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16년 2.5%였지만 지난해 2.8%로 지금 상승 추세로 있습니다. 더구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1%대의 좀 안정적인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내수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 기업의 투자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소득주도 성장의 그 순서가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은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로서 기업이 이윤을 얻으면은 기업이 그걸 재투자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다시 늘어난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소득과 소비는 국가가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놨는데 기업의 투자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요즘 강조하는 것도 기업 투자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. 네, 일단 선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잘 발휘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좀 부작용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. 정책 궤도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요? 그 정책 속도는 좀 빨랐던 것 같죠. 속도가 빨라가지고 급격히 빨랐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었다. 그거는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. 그래서 소득주도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그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하겠다. 좀 그런
시기 됐죠. 네. 다만 소득주도 성장 그 기조 자체는 이제 계속 이어갈 것 같고, 다만 그 과정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속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절할 것 같습니다. 네,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서 이제 적폐청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들이 좀 많이 엇갈리게 나와요. 성과가 좀 있나요? 적폐청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인적 청산이 네.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, 또 검찰, 경찰 현재 그 소위 권력기관 같은 개혁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. 다만 문제는 국회에서 그게 다 막힌 상태인데요. 국회가 제도적으로 그거를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네. 현재 여야가 대치가 대치가 심하죠. 심해서 네. 예.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그 적폐청산이 여당 지금의 네. 야당을 향한 거냐 아니냐,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. 그래서 네. 결국은 내년 총선 이후가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. 지방 분권이나 뭐 헌법 개정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? 지방 분권 지방 분권 역시 네. 지금 관련된 법안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네. 통과가 안 되고 있고, 개헌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개헌안을 제출을 했었죠. 근데 그거 역시 통과가 안 됐습니다. 노력을 해도 국회에서 법이 안 만들어지는 이상 한계점은 분명합니다. 네, 야당과의 협치와 이제 소통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,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건 이제 균형 발전 이 부분인데, 그것도 보면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뭐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균형이 또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. 균형 발전 관련해서 세종시를 많이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. 그 세종시 최근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장관들 서울 사무소를 없애라, 다 세종시 내려가서 일하고 온라인으로 해라, 그런 네. 식으로 좀 균형 발전에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. 최근 신도시도 발표를 했었죠. 신도시도 네. 그렇고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균형 발전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. 또 조절이 좀 필요하니까요. 그 당장 바로바로 지방에 그걸 넘긴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, 베드타운화가 안 되려면은 자족 기능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, 그런 차원에서 좀 속도 조절 차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지방 분권 발전 쪽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그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국가를 이제 지향하는 그 헌법 조항에 있죠.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국가가 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.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게 국가 미래 비전으로 혁신적인 포용 국가예요. 네. 포용 국가 달성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수준일까요? 지금 그 대표적으로 문재인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인데요.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%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입니다. 다만 이게 OECD 평균 80%보다 낮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것보다 많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으로 초음파나 MRI 같이 좀 그동안 비쌌던 것들이 네. 보험 적용 분야로 이제 포함되는 거고, 그 어르신들 틀니 같은 그 본인 부담률도 많이 인하되는 추세.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 본인 부담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. 아동 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도 인상이 됐고, 또 무상교육도 고등학생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치매국가 책임제,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, 치매국가 책임제라든지 장애인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많지만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는 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. 아쉬운 부분도 많고 지금 진척되고 있는 사항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내일부터 이제 3년 차가 시작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의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역시 3년차 최대의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살리기일 것 같습니다. 그 혁신 성장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정책 역량을 좀 쏟아부어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반도 비핵화대화의 안정적인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약간 위기 상태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설득시켜서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안정적으로 북미 간 대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좀 제시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그동안 내놓았던 계획들을 꾸준히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성윤 기자 생각에는 뭐 잘 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할까요?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. 내년 총선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내년 총선
그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이 총선을 기점으로 레임덕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만약 그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서 실패를 한다면은 그동안 추진했던 것도 다 어려워질 거고 그 한국당이 사실상의 뭐 집권당처럼 기존의 정권들을 다 하겠죠. 지금 국회에서도 스탑이 된 것 이상으로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정청이 그렇죠.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좀 강조하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총선에 지금 여야가 다 지금 온 힘을 좀 싣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정치부 이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꼭 됐네요. 출범했을 때 그 높은 그 지지율에서 지금은 좀 많이 내려앉은 그 상황입니다. 사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걸 쌓아 올리는데 회복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기 마련이죠. 그만큼 그동안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. 3년 동안 성과로서 좋은 답을 또 해주기를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.